어머니, 왜 제가 보내드린 돈은 안 쓰세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새벽 4시 반, 재활용 집화장에서 준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찢어진 장갑을 낀 채 폐지를 줍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돈은 못 써. 왜요? 왜 못 쓰는데요? 내가 번 돈은 깨끗한 돈이야. 민우한테 쓸 수 없어. 5년 전 세상을 떠난 동생. 그 이름이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보냈건만 어머니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 그 돈을 어딘가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돈은 왜 쓸 수 없는 것인지, 민호의 죽음과 어머니의 폐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5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새벽의 재회. 새벽 4시 반 경기도 시흥의 재활용 집화장 입구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끄는 여성 하나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순옥이었습니다. 순옥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젖은 판지 더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을 굽혀 판지를 들어 올리자 손에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옆에서 캔을 줍던 노인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순옥이 판지를 흔들어 물기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어차피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몸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움직여야 덜 생각나. 순옥은 판지를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손가락 끝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각 분당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박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23살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벌써 5년이다. 수진이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에 이체 내역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5년 동안 빠짐없이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편하게 지내시겠지.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뜬 뒤 수진은 트렁크에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싣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익숙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차를 세우고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 페인트가 곳곳에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통 하나와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수진이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명함을 집어들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재활용 집화장? 이건 또 뭐지? 수진이 밖으로 나와 옆집 슈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수진이 아니가.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셨어요? 아침에는 안 계셔. 새벽마다 나가시더라고. 새벽에요? 어디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 반쯤 되면 나가시는 것 같던데. 어디 가시는진 모르겠어. 수진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아, 여기. 재활용 모으는 데 아니가. 거기가 왜?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명함을 도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은 차 안에서 집화장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4시 40분쯤 손수레를 미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집화장 안으로 들어서자 순옥이 무거운 박스 더미를 손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손수레가 기울자 순옥이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달려가 손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순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뺨이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지내세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 무슨 할 일이요? 제가 돈 보냈잖아요. 왜 안 쓰세요? 순옥이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돈은 못 써. 왜요? 왜 못 쓰는데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갔습니다. 젖은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저랑 같이 사세요. 서울로 가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안 돼요? 왜요? 이건 내 몫이야. 순옥이 손수레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순옥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젖은 길을 구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챕터 2 숨겨진 봉투. 준호는 보육원 건물 입구에서 영숙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낡은 철문이 열리고 영숙이 빈 손수레를 끌며 나왔습니다. 준호가 영숙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다가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여기에? 영숙이 손수레 손잡이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보내드린 돈은 안 쓰시고 이러세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영숙이 손을 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앞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폐지 줍는 게 제 일이 아니면 뭐가 제 일이에요. 그냥 내 몸이 심심해서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나서. 영숙이 손수레를 밀고 준호를 피해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 탐정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보육원에 매달 돈을 가져다 주시는 거. 영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뭘 들었는데? 폐지하신 돈을 여기다 기부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 폐지값이에요?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영숙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영숙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 돈은 안 돼.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내가 번 돈은 깨끗한 돈이야. 민호한테 쓸 수 없어.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요? 민호가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숙이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육원에 기부할게요. 크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영숙이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영숙이 손수레를 끌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사무실에서 탐정이 보낸 추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영숙이 보육원 외에도 매달 3명의 사람에게 우편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름을 확인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박민규, 이정수, 한미영.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5년 전 민호의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시는 거지? 준호가 휴대폰을 들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세 사람 좀 더 알아봐 주세요. 특히 박민규라는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드리죠. 전화를 끊고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사고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목격자들에게 돈을 보내는지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탐정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탐정을 소파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박민규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민규입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5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요? 10만 원씩이요. 다른 두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준호가 사진을 내려놓고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호 사고 때 뭘 받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건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접촉해 볼까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주소 주세요. 탐정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준호가 메모지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차를 몰고 박민규가 사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가 3층으로 올라가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박민규 씨 맞으시죠? 저는 이준호입니다. 김영숙 씨 아들이에요. 박민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규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머니한테 들은 게 없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선생님한테 돈을 보내시는지. 박민규가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민규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민규가 침대에 앉고 준호가 맞은편에 섰습니다.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당신 몫이라고만 하시고. 박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돈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민규가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박민규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민호 씨가 사고 나던 날,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박민규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거기 계셨어요. 민호 씨 바로 옆에. 챕터 3 무너진 수레. 박민규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탐정에게 박민규의 동선을 계속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부터 박민규가 고시원에서 사라졌습니다. 탐정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했습니다. 사장님, 박민규가 도주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모양이에요. 준호가 책상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민규 통장에 매달 김영숙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거든요. 사채업자들이 그걸 봤을 겁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 동선을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평소처럼 재활용 컨테이너 주변에서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박스를 접어 손수레에 실을 때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머리를 빡빡 밀었고 다른 한 명은 목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영숙 씨 맞지? 삭발한 남자가 영숙 앞에 서며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박민규 아는 사람이잖아. 그 새끼가 우리 돈 들고 튀었어. 문신 남자가 영숙의 손수레를 발로 찼습니다. 손수레가 흔들리며 폐지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매달 그 새끼한테 돈 보냈잖아. 통장에 다 찍혀 있어. 삭발 남자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이 팔을 빼려고 몸을 틀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정말 몰라요. 야, 내 아들이 스타트업 사장이라며. 돈 많다던데. 아들한테 말해서 갚으면 되잖아. 문신 남자가 영숙의 얼굴 앞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준호한테 받을 수 없어요. 뭐? 왜 안 돼? 그건 민호 돈이에요. 민호한테 줄 돈이라고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삭발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호가 누군데?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제발 가세요. 영숙이 손수레를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문신 남자가 손수레를 세게 밀었습니다. 손수레가 넘어지면서 폐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영숙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영숙의 등이 컨테이너 옆에 쌓인 고철 더미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철 조각이 영숙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피가. 영숙이 옆구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삭발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가자. 2 남자가 차로 뛰어가 급히 떠났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누운 채 손을 뻗었습니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보육원에 가져가려던 돈이었습니다. 영숙이 봉투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사무실에서 탐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예요? 어디냐고요? 시흥 재활용 집화장 근처입니다. 빨리 오세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준호가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려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영숙이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옆구리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영숙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병원 가요. 괜찮을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보육원에. 어머니, 그건 나중에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영숙이 봉투를 놓지 않은 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들 것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준호가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영숙이 치료를 받는 동안 준호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2시간 뒤 의사가 나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많아서 수혈을 했고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준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준호가 박민규와 사채업자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규 씨가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연락처 남기고 갔는데 보호자분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박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규 씨, 저 이준호입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어머님이. 박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 벤치에 박민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박민규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얘기나 합시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민규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요. 왜 어머니가 당신을 도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것 말고 뭐가 더 있는 거예요? 박민규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민규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민호 씨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이 그 순간에 현장에 계셨어요. 민호 씨 바로 옆에. 그리고 어머님은 그때부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준호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챕터 4 민호의 유언. 준호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규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민호 보육원 원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민호 보육원 원장 최승우입니다. 최승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악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신세를 진 거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그런데 원장님이 어떻게 여길? 보육원에 어머님이 안 오셔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최승우를 병실 앞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원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보육원에 집착하시는지 아세요? 폐집하신 돈만 기부하시고 제가 드린 돈은 절대 안 쓰시거든요. 최승우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최승우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준호 씨는 동생분이 우리 보육원에서 봉사하셨던 거 아세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요? 민호가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고 나시기 전까지 2년 동안 매주 오셨어요.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민호가 그런 일을 했는지. 민호 씨가 그러셨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미래라고. 자기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 남기고 싶다고. 최승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최승우가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장기 기증 서약서였습니다. 민호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민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건 민호 씨가 보육원에 남긴 편지예요. 사고 나시기 1달 전에 쓰신 거예요. 준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님께, 저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없더라도 어머니께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민 올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폐지를 주어서 기부하시는 건 민호 씨의 이 뜻을 지키시려는 거예요. 어머님은 민호 씨가 남긴 마음을 자기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으신 거죠. 준호가 고개를 들어 최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폐지예요? 왜 그렇게 힘든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최승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이건 자기 몫이라고.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보육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책을 마음껏 읽게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준호가 몸을 돌려 최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민호 도서관을 제가 만들게요. 최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어머니 폐지값으로는 평생 걸려도 못 만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민호 꿈을 제가 이룰게요. 최승우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박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규 씨, 사채업자들한테 빚이 얼마예요? 사장님, 그건 왜? 얼마냐고요? 3천만 원입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5년 동안 당신을 도우신 건 이유가 있어서예요. 저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컴퓨터를 켜고 보육원 도서관 설계 업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숙이 퇴원했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 도서관 조감도였습니다. 영숙이 액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 도서관이에요. 제가 보육원에 지을 거예요. 영숙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이제 폐지 안 주우셔도 돼요. 민호 뜻은 제가 이을게요. 영숙이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만졌습니다. 영숙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뒤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해요. 민호가 원한 건 어머니 고통이 아니에요. 어머니 행복이에요. 영숙이 몸을 돌려 준호를 안았습니다. 영숙이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챕터 5 도서관이 열리는 날. 석 달 뒤, 민호 보육원 마당에 2층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민호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준호가 도서관 앞마당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이거 아이들 먹일 주먹밥이야. 냉장고에 넣어놔.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새벽부터 100개 만들었다. 준호가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에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닦으세요. 아이고, 급하게 나오느라. 영숙이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뒷줄에는 지역 주민들과 준호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승우 원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도서관은 고 이민호 씨의 뜻을 이어 이준호 대표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승우가 준호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동생 민호를 5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호를 잃은 슬픔을 일로만 덮으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객석에 앉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호가 진짜 원한 게 뭔지. 민호는 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우길 바랐습니다. 저는 이제 민호의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책장마다 새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꺼내 들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도서관 중앙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액자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꿈 내가 이뤘어. 잘 지켜봐. 영숙이 준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겠다. 이렇게 예쁜 도서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민호 뜻을 지키고 계셨으니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5년 동안 폐지 주우신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영숙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 한 명이 뛰어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주먹밥 먹어도 돼요? 영숙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 폐지 줍던 때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영숙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담근 김치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묵은지야. 준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옛날 맛이에요. 그래.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딱 이 맛이에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밥을 먹다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호 얘기해 주세요. 민호 어릴 때 얘기요. 영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갑자기 왜? 그냥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기억하는 민호요. 영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주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 저는 몰랐어요. 민호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너는 그때 공부하느라 바빴잖아. 민호는 항상 형 자랑을 했어. 우리 형은 나중에 큰 사람 될 거라고.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그랬어요? 그럼. 형 닮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민호한테 잘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항상 형 걱정만 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해. 민호도 그걸 바라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이제 앞만 보자. 민호 목까지 잘 살자.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후로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영숙이 옆에서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준호를 삼촌이라 부르고 영숙을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준호는 회사 경영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매출의 일부를 보육원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숙이 아이들 사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요. 그래, 그러자. 민호 사진 옆에 걸면 좋겠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도서관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준호 옆에 섰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어요. 준호야. 민호는 어머니를 구한 거예요. 민호가 그걸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호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준호가 영숙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호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영숙이 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짐 내려놓으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영숙이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시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병실로 돌아가 잠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지막 소원 꼭 이룰게요. 챕터 5 도서관이 열리는 날. 석 달 뒤 민호 보육원 마당에 2층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민호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준호가 도서관 앞마당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이거 아이들 먹일 주먹밥이야. 냉장고에 넣어놔.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새벽부터 100개 만들었다. 준호가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받습니다.
손가락에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닦으세요. 아이고, 급하게 나오느라. 영숙이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뒷줄에는 지역 주민들과 준호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승우 원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도서관은 고 이민호 씨의 뜻을 이어 이준호 대표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승우가 준호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동생 민호를 5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호를 잃은 슬픔을 일로만 덮으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객석에 앉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호가 진짜 원한 게 뭔지. 민호는 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우길 바랐습니다. 저는 이제 민호의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책장마다 새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꺼내 들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도서관 중앙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액자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꿈 내가 이뤘어. 잘 지켜봐. 영숙이 준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겠다. 이렇게 예쁜 도서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민호 뜻을 지키고 계셨으니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5년 동안 폐지 주우신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영숙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 한 명이 뛰어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주먹밥 먹어도 돼요? 영숙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 폐지 줍던 때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영숙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담근 김치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묵은지야. 준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옛날 맛이에요. 그래.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딱 이 맛이에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밥을 먹다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호 얘기해 주세요. 민호 어릴 때 얘기요. 영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갑자기 왜? 그냥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기억하는 민호요. 영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주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 저는 몰랐어요. 민호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너는 그때 공부하느라 바빴잖아. 민호는 항상 형 자랑을 했어. 우리 형은 나중에 큰 사람 될 거라고.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그랬어요? 그럼. 형 닮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민호한테 잘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항상 형 걱정만 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해. 민호도 그걸 바라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이제 앞만 보자. 민호 목까지 잘 살자.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후로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영숙이 옆에서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준호를 삼촌이라 부르고 영숙을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준호는 회사 경영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매출의 일부를 보육원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숙이 아이들 사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요. 그래, 그러자. 민호 사진 옆에 걸면 좋겠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도서관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준호 옆에 섰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챕터 6 숨겨진 진실. 도서관이 문을 연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영숙이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책장을 넘기다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 대답하려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영숙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최승우 원장이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영숙 씨, 정신 차리세요. 최승우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계세요. 준호가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영숙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환자실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2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의사가 준호를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쉽게 말씀드리면 폐가 굳어가는 병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병이에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료가 안 된다니요. 원인을 보니까 오랜 기간 먼지와 유해물질에 노출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나쁜 환경에서 일하셨나요?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5년간 새벽마다 폐지를 줍던 영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몇 달입니다. 준호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가 병실에 들어서자 영숙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왔어. 어머니, 좀 어떠세요? 괜찮아. 숨쉬기가 좀 힘들 뿐이야. 준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병원 다 알아볼게요. 외국 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준호야, 돈은 걱정 마세요.
회사 팔아서라도 치료비 마련할게요. 준호야, 그만해. 영숙이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이제 갈 때 됐어.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 몸이 어떤지. 영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니, 5년 전 일이야. 민호 사고 났을 때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민호한테 전화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었어. 이자를 못 갚아서 쫓기고 있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민호가 그날 나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가 난 거야.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는 나를 구하려고 뛰어왔어. 내가 길에서 사채업자한테 붙잡혀 있었거든. 민호가 나를 밀치고 대신 차에 치인 거야. 영숙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호가 나 대신 죽은 거야. 내가 민호를 죽인 거야.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동안, 그래, 나는 그 죗값을 갚아야 했어. 폐지를 주어서 민호한테 빚진 걸 갚아야 했어. 깨끗한 돈으로는 안 됐어. 내가 직접 고생해서 번 돈이어야 했어. 준호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창틀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5년 동안 왜 혼자 짊어지셨어요? 내가 알면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어미를 버릴까봐. 준호가 몸을 돌려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어요. 준호야, 민호는 어머니를 구한 거예요. 민호가 그걸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호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준호가 영숙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호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영숙이 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짐 내려놓으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영숙이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시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병실로 돌아가 잠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지막 소원 꼭 이룰게요. 챕터 7 마지막 선물. 준호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를 포기하신다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일군 회사인데 이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동생과 어머니가 남긴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 나눔 재단을 만들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보육원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민호 나눔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제 동생 이민호와 어머니 김영숙의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제 어머니는 5년 동안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하셨습니다. 폐지 한 장, 한 장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폐지를 줍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준호의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영숙이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봤어. 다 봤어. 영숙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어머니가 하신 일을 세상이 알아야죠. 나는 그냥 내 빚을 갚으려고 한 건데. 어머니, 그게 빚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민호한테, 아이들한테 준 사랑이에요.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 재단 출범식 날 도서관에 가실 수 있으세요? 도서관에? 네, 아이들이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꼭 가야지. 재단 출범식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를 타고 민호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도서관 앞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숙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다들 잘 있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영숙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도서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영숙이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다. 영숙이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기뻐할 거예요. 그래, 기뻐하겠지. 이렇게 예쁜 도서관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영숙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이제 빚 다 갚은 것 같다. 어머니. 민호한테 빚진 거 이제 다 갚았어. 내 덕분이야. 영숙이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영숙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민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 민호는 어머니 원망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영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이제. 영숙이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영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민호 곁에서 편히 쉬세요. 영숙의 장례식은 민호 도서관에서 치러졌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꽃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에서 영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남긴 사랑 제가 이어갈게요.
민호 뜻도 어머니 뜻도 제가 지킬게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영숙의 영정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준호가 도서관 앞마당에 섰습니다. 최승우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단 일에 전념하려고요. 어머니와 민호가 남긴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영숙 씨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할게요. 챕터 8 나눔의 길.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 대표직을 완전히 내려놓고 민호 나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민호 도서관 옆 작은 건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가 매일 아침 출근하면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준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승우 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지원금 신청이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늘었네요. 네, 재단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준호가 서류를 내려놓고 최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한 건 한 건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어머니가 폐지 한 장도 허투루 안 쓰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인터뷰요? 네, 재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어머님 폐지 줍던 이야기도 함께요. 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시흥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영숙이 폐지를 줍던 길이었습니다. 준호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눔의 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주일 전에 직접 세운 것이었습니다. 동네 주민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 표지판 세우신 분이세요? 네, 제가 세웠습니다.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준호가 표지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5년 동안 이 길에서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 돈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도우셨고요. 주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저도 봤어요. 새벽마다 손수레 끌고 다니시던 분. 네,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준호가 표지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걸으신 이 길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준호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숙이 손수레를 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 길에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저녁 무렵 준호가 민호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이다. 아이들이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책 읽고 있었어요. 삼촌이 읽어주세요. 그래, 삼촌이 읽어줄게. 준호가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이 한 명이 책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준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가 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책을 다 읽고 준호가 도서관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2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진과 영숙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아이들이 오늘도 책 읽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아이 한 명이 준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촌,
이분들이 누구예요? 삼촌 동생이랑 삼촌 어머니야. 할머니가 이 도서관 만드셨어요? 응, 할머니랑 삼촌 동생이 같이 만들었어. 아이가 액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 준호가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해가 지고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도서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준호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승우 원장이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좀 더 있으려고요. 최승우가 준호 옆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위해 사는지 몰랐어요.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랑 민호가 가르쳐 줬어요. 나누는 게 진짜 사는 거라고. 최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다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와 영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나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이 남긴 거 잘 지킬게. 준호가 도서관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도서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도서관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아이들이 책을 꺼내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아이들 사이를 걸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햇살이 준호의 얼굴 위로 비쳤습니다.